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태계와 환경 변화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이야기,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바로 환경 변화로 인해서인데요. 바로 그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거는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어쨌든 환경 변화적인 측면에서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막화 제외하고 그 엘니뇨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일단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온난화가 어쨌든 우리 생태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지구 환경 변화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지구온난화가 일단 어떤 현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지구 대기 중에, 음,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강해져요. 네. 그래서 온실 효과가 더 강해져서 더 높은 온도에서 바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나왔는데, 자, 보시면,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가 강해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걸로 통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바로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온실 효과에서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구온난화, 죄송합니다. 예, 지구온난화 부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복사평형, 그 다음에 온실효과, 그 다음에 온실기체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일단 우리 지구는 기본적으로 복사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복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통합과학 1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빛의 형태로 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빛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서 오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이 원격으로 해서 열이 전달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빛의 형태로 열이 오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열이 나고 있죠. 이 열도 사실은 빛의 형태로 나오는 복사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적외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예, 그걸로 옛날에 이제 코로나에서 온도 재는 거,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복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빛의 형태로 나오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균형.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뭐냐? 여기서 우리는 지구의 복사평형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지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예, 빛의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빛은 과연 무슨 빛이냐 하실 텐데, 지구로 들어오는 빛은 바로 태양빛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태양빛, 이거를 이제 복사평형에서는 우리가 태양 복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예, 바로 우리 몸하고 똑같이 적외선의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지구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구 복사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적외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태양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불렀었죠?
가능하다. C 보이시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빛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자, 근데 태양빛은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데 대부분 비교해보면 대충 요렇고요. 어쨌든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이 지구에서 다시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사표현 상태가 되면은 바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햇빛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만약에 복사표현 안 된다? 그러면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무한히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지구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사표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구 전체를 따졌을 때고요. 위도별로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사표현을 이루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복사표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지구에는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로 인해서 이 복사표형의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 열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열수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여기서 수지는 수입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열수지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복사 평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복사 평형의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지구 열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대표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주에서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우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 직선이 좀 이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대기층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땅 또는 땅속인 바로 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 열수지는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햇빛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전체를 100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숫자를 외우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숫자를 거의 안 물어보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숫자 값을 뭐 일일이 외우시진 마시고 다만 들어오는 거를 100으로 기준으로 놓기는 해요. 그거는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자, 어쨌든 햇빛이 100만큼 들어오는데 이 100이 전체가 다 지표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구름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구름. 자, 제가 구름을 너무 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좀 이쁘게 좀 그리겠습니다. 뭐 두 번째도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튕겨서 반사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떠냐? 바로 여러분들 구름에서 반사되는 거랑 지표에서 반사되는 거를 합치니까 30 정도. 그러면 햇빛이 전체가 100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30%는 다시 튕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70%만 지구에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70%가량 흡수하는데 그 70%를 뭐 대기에서 흡수할 수도 있고 지표에서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주된 흡수예요. 음. 네. 양은 뭐 교재마다 살짝씩 다릅니다만 여기가 뭐 50이라는 여기가 50%인데도 있고 여기가 뭐 40 몇 %인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그건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거. 자, 일단 지표에서는 누가 햇빛을 잘 반사시키냐? 빛을 잘 반사시키는 색깔 뭐였죠? 그렇습니다. 흰색입니다. 바로 여기는 대부분 빙하에서 보통 이제 반사를 잘 시켜요. 빙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름이겠죠. 구름. 구름은 왜 반사 잘 시키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구름 위에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보면은 거기가 하얗거든요. 그렇다는 건 햇빛을 잘 반사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잠깐 물 마시고 오느라.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구름이 잘 반사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빙하에서 지표 반사가 있고 구름에서 또 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는 일반적으로 지표는 그냥 흡수를 하고요. 대기에서는 주로 오존층에서 주로 흡수를 합니다. 오존층에서 뭐 한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자외선 막는다 그랬죠? 바로 이 자외선이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존층 또는 이제 산소도 있고요. 뭐 그런 애들이 주로 흡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지구로 들어오는 빛 중에서 지구에서 흡수하는 거, 예, 바로 흡수가 총 7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사표형 이루려면 다시 나가는 거, 방출하는 것도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70만큼입니다. 그래서 70만큼 들어왔으니까 이제 70만큼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나가는 거를 지금부터 표시를 해볼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지표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고, 대기에서 나갈 수 있겠죠? 왜? 흡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 나가는 것도 합치면 역시 정확히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표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가 흡수 많이 했으니까 여기가 방출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방출 더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렇게 지표에서 내놓는 것 중에 상당수를 여기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살표를 만약에 두께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잠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일로 나가는 건 아주 일부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표에서 내놓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대기에서 흡수를 해버리고 나머지 아주 일부만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요.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바로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흡수를 하기 때문이었어요. 온실기체가 뭐길래 그러냐? 온실기체가 바로 적외선을 흡수하는 애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에서 나가는 빛은 대부분 적외선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빛, 지구에서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들이 다 흡수를 해요. 온실기체 뭐가 있냐 했더니 가장 많은 건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우리가 양이 워낙 많이 변해요. 습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는 보통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메테인, 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또는 산화이질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실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지구 복사를 이쪽에서 가져가요. 짠! 네. 또 금방 됐죠? 네, 중간 과정은 또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실기체가 지구의 지표에서 내놓는 빛의 상당수를 흡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요것도 흡수하고 이것도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많겠죠? 그래서 일로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흡수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은 원래 그냥 일로 나갔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잡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재복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복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일로 가려던 게 여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서 계속 열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맴돌면서 어때요? 여기에 열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열이 저장이 되다 보면은 이쪽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실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온실 기체로 인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이 안에 열을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두다 보다 보니까 이게 없을 때보다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온실기체 흡수와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한 재복사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기존보다 올라가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바로 온실 효과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 효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지구온난화는 과연 그럼 무엇이냐? 아까 살펴봤듯이 바로 이 온실기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온실기체 농도 증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것보다 일로 가는 게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어때요? 다시 내놓는 이 재복사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 안에 머금고 있는 열이 많아지겠죠? 바로 온실 효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 복사표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에 머금고 있는 열이 많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표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는 현상에서 시작된 지구 온난화의 정확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는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온도가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느냐? 바로 온실 효과가 강해져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복사평형을 이룰 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온실효과라는 거죠. 바로 온실기체가 하는 건데 그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온실효과가 강해져서 지구의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가 어쨌든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 생태계는 현재 이렇게 높은 온도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바로 비생물 요소에서 온도의 변화죠. 이 온도 변화로 인해서 생물 요소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에서 중요한 건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실기체 증가하는 원인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증가하는가 했더니 바로 요것이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화석연료 사용입니다. 예,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드리겠지만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연소를 일으키게 되면은 요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석탄은 바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통수단, 네, 음, 이런 데에서 연소를 하는데 이거 연소하면은 반드시 불에 태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산화환원에서 배웠다시피 나오는 것이 바로 CO2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가장 대명사가 바로 이 CO2,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가축사육입니다. 과도한 가축 사육이 있는데요. 이 과도한 가축 사육이 일어나면은 뭐가 되느냐? 이 가축들이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메테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메테인 배출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먹는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자들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축 사육도 온실기체 주요 증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산림벌채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작지 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작지 그 다음에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냐 이것도 역시 숲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때문에 역시 광합성을 줄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광합성을 줄이게 되면 광합성에서는 CO2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과 어떤 대책이 필요하는지 이것도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영향은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영향은 그거죠. 바로 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쵸? 예,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 문제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빙하가 녹는 거예요. 예. 빙하가 녹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아까 봤듯이 반사가 적어지게 돼요. 햇빛 반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하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늘어나서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빙하 융해로 인해서 또 뭐가 되느냐? 빙하물이 바닷물로 흘러들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육지의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수면 상승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해수의 열팽창도 이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열팽창이 뭐냐 싶으실 텐데 바로 바닷물 같은 액체 또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살짝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닷물의 열팽창이라고 하는 부피 증가 현상인데 이 부피 증가로 인해서 역시 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저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고요. 이거가 되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역도 줄어들게 되니까 역시 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겠습니까? 대책은 당연히 온실기체 증가를 막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온실기체 증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거에 따른 대책. 네, 여기서 쓸게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바로 죄송합니다. 화력 발전을 줄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화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이 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몇 가지가 나오죠. 바로 뭐 핵 발전도 있을 것이고 핵 발전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한 발전, 그쵸? 예. 요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 낮출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수단을 바로 이제 화석연료 즉 석유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있죠? 예, 교통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통수단 변경을 위해서 뭐 대중교통을 늘려야 된다 또는 뭐 전기자동차 그쵸? 그 다음에 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교통수단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벌목 안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삼림벌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축 사용량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 협약을 맺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저감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탄소 저감 기술로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기 이산화탄소 흡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산화탄소 CO2 포집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등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요 온실 효과가 강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생태계는 그 온도에 맞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멸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온실기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화석연료 연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지구 환경 변화가 바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니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엘니뇨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강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엘니뇨 자체는 저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원래 있던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엘니뇨는 원래 있는 현상이고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최근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엘니뇨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엘니뇨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엘니뇨는 정의부터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정의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요 적도 부근이에요.
적도 부근. 그럼 위도가 0도 근처고요. 이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주로 살펴보냐면요. 동태평양 지역을 주로 먼저 살펴봅니다. 자,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근처에 동해, 그 옆에 일본 있죠? 일본 옆에 있는 아주 큰 바다가 바로 여러분들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그 태평양인데 그 태평양에서도 동쪽입니다. 동쪽.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경도는 서경이에요, 서경. 네, W자가 나오지만 그 사이에 왜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날짜 변경선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그 동태평양이지만 우리가 경도로는 W를 쓰고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이 적도부근 동태평양 바다에서요, 해역에서 뭐를 보냐면 수온값을 봅니다. 바닷물의 온도를 보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면 근처의 수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온을 보통 우리가 표면 근처에 있는 수온이다. 그래서 표층이라는 말을 쓰고 이 표층의 수온입니다. 그래서 이 수온을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평상시보다 높은 시기를 우리가 엘니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동태평양 보고요. 수온 보고요. 높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관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정의가 바로 여러분들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엘니뇨 때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그거를 여러분들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볼 건데, 자, 그러면 평상시가 먼저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평상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평상시를 먼저 살펴볼 건데 저는 3D로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2D로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보통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나 또는 저기 호주 이런 데 지역이에요. 서태평양 지역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지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루 지역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루 이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에 이제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한 가지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의 이름은 바로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인데요.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무역풍이 이쪽으로 불어요. 이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예,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불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무역풍이 평소에 계속 불어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불면 어떻습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밑에 있는 바닷물도 이 바람이 부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요. 자,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바닷물이 흐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층 바닷물, 표면 근처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표층해수 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표면 근처에 있는 해수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에 서태평양 쪽에 바닷물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닷물의 온도도 높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보입니다. 왜 따뜻한 바닷물이지? 싶으실 텐데, 여기는 적도 부근이니까요. 적도 부근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쪽에 바닷물이 이쪽으로 많이 있고 이쪽에 수온이 높습니다. 표층 수온이.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동태평양 지역은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아무래도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쪽은 바닷물이 모자라게 돼요. 하도 일로 가니까 무역풍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바닷물이 모자라니까 이 모자란 바닷물을 밑에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채워주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햇빛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가서 여기는 굉장히 차갑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층에, 심층이라고 하는 게 심해층, 네, 그렇죠. 심해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용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승은 이제 지구과학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 해수가 올라와서 이쪽의 수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수온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차가운 바닷물,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위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엔 차가운 바닷물에서 잘 사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 물고기가 이제 엔초비라고 부르는 약간 멸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좀 커요. 멸치 중에서도. 네, 큰 애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위에 공기도 영향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서태평양은 위에 공기도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따뜻하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떨까요? 동태평양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기로 하강기로 나타나니까 상승기로 나타나면은 반드시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비가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서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바로 스콜이라든가 또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촉촉하고요. 그래서 호주 보면은 동쪽만 바닷물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동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하다는 건 이 지역이 무슨 기압이다? 이 지역은 고기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네, 고기압.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은 항상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습하고 동태평양 지역은 건조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에니뇨 시기 때는 어떻냐 그러면 에니뇨 시기 때는 요 현상이 이제 뭔가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 똑같이 그리고 이쪽 페루 지역,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시냐? 제가 하다가 여기 지금 번호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 번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무역풍부터 보겠습니다. 무역풍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약해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쨌든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해지면 이때부터 바로 에니뇨가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 부는 무역풍 때문에 이쪽으로 해수가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역풍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바닷물의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바닷물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표층의 수의 이동도 역시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 네, 이렇게 표층의 수의 이동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어쨌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뜨겁고 이쪽이 차갑고 이쪽이 바닷물 많은 건 맞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온도가 평상시보다 변하게 되죠. 평상시보다 이쪽은 수온이 좀 낮아져요. 이쪽은. 반면 동태평양은 어떻겠습니까?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죠. 왜 높아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 가던 바닷물의 양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바닷물이 덜 부족하죠. 그래서 밑에서 채우긴 합니다만 이 채우는 것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심해 바닷물이 올라오는 양도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것도 줄어드니까 어쨌든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이쪽은 수온이 높아지고 이쪽은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어때요? 이쪽은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무역풍이 약하고 이게 덜 가니까 이쪽의 바닷물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엘니뇨 시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시기를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지역엔 원래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엔초비 같은 애들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안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쪽의 어획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서태평양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원래 따뜻한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 물고기가 못 살 만큼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역시 이쪽도 어획량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쪽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동태평양 지역의 어획량이 급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공기도 여기서 영향받습니다. 자, 공기 보세요. 여기는 원래 굉장히 서태평양은 뜨거운 곳이라서 공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동태평양은 차가워서 공기가 내려왔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수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상승 기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태평양 지역은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기압이 바뀌게 됩니다. 에니엘 시기 때 여기 저기 동태평양은 상승 기류니까 이쪽이 이제 저기압으로 바뀌고요. 서태평양 지역은 고기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어디서 생겨요? 항상 상승기류 있는 데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서 이 지역에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이쪽은 가뭄의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게 여러분들 애니로의 전체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높은 거는 바로 요 무역풍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동태평양 지역은 수온이 높아지는 대신에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고, 그리고 비가 원래 안 오던 게 비가 갑자기 오니까 오히려 홍수 피해를 입기가 쉬워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어떠냐? 평소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오니까 수온이 높았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습한 지역이었는데 반대로 이 지역이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물고기 안 잡히고 고기압이 되면서 가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엘니뇨 시기에 나타나는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활동의 영향,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엘니뇨가 평소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애니로 관련해서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애니로 문제는 자료를 여러 가지 줘요. 그런 다음에 얘가 엘니뇨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다음에 각 시기의 특징 물어보는 거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말고도 뭐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책 읽으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엘니뇨는 정의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요. 정의는 항상 평상시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평상시보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은 엘니뇨 시기보다 평상시가 높은 거죠. 그래서 평상시가 더 높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막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막화도 역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사막화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인간 활동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막화는 뭐냐? 일단은 당연히 사막으로 바뀌는 게 이제 사막화겠죠.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통은 사막화가 원래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사막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예, 예, 훨씬 많고요. 그래서 사막 주변에 토지가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 토지가 황폐화가 되고요. 이 황폐화로 인해서 이제 사막의 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해서 황폐화가 되는지가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왜 그러면 사막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사막은요, 어디에 주로 많으냐 했더니 위도 30도 부근에 많습니다. 물론 한 군데 더 있기는 해요. 어디냐면은 극지방인데, 우리가 보통 극지방은 이제 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의 분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핵심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인데 이 대기대순환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사실 뭐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데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강의는 보충 강의니까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기대순환 설명하기 위하면 이렇게 이제 반원을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원 하나 준비를 하고
네, 원이 좀 삐뚤삐뚤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선 여기가 이제 위도 90도 극지방이고요. 여기가 위도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30도, 그 다음에 0도. 해서 이렇게 이제 적도로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점선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시작은 우리가 복사평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태양빛 흡수하는 거랑 지구빛 내보내는 거랑 양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도별로는 아무래도 다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생겼고 지구가 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햇빛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적도 쪽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극지방은 햇빛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덥고 여기는 추울 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적도 지역은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1년 내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항상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90도 지역은 어떠냐? 항상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도 지역은 1년 내내 고기압, 0도 지역은 1년 내내 저기압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기압인 0도 지역은 항상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 지리 통합상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콜이라고 해서 하루에 막 소나기가 몇 번씩 내리는 현상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는 거의 비가 안 오겠죠. 네, 그래서 사실 90도도 사막지대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공기가 이쪽 많고 이쪽 모자라요. 이쪽 많고 이쪽 모자라요. 그래서 많은 거에서 적은 걸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공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대기 내순환인데, 문제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바로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만 가냐? 30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가고요. 90도의 바람도 60도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그러고서 그러면 여기에 바람이 이제 공기가 모여들게 되겠죠? 그 모인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순환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60도 지역에도 여기에 공기가 모여드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공기가 모여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60도는 상승기류, 30도는 하강기류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채워주는 형태로 해서 순환이 3개가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이 3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위도 30도 지역 보세요.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위도 60도 지역은 항상 저기압이죠 또. 그걸로 보면. 그래서 여기 지역 30도 지역은 바로 이렇게 1년 내내 대기대 순환으로 인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은 항상 비가 안 오죠. 그래서 건조한 사막지대가 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위도 60도 지역은 어떻겠어요? 네,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위도 60도 지역에 비 많이 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뭐 1년에 3분의 1이 비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도 60도 지역에 영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막들이 대부분 위도 30도 지역, 사하라 사막이니, 저기 아랍권이니, 이런데 건조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이제 거대한 사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막들도 전부 다 위도 30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이 바람의 이름이 바로 위도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 네,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도에서 90도는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도 1년 내내 부는 바람이고요. 아까 봤던 엘니뇨에서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이 바로 무역풍 이렇게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부는 바람은 뭐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편서풍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사라고 하는 게 봄철에 오는데 그게 바로 몽골하고 중국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날라오거든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여기에서 위도 30도 지역은 1년 내내 고기압이고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막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넓어지는 게 바로 이제 황폐화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황폐화, 바로 사막화의 주요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제 황폐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간 활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자연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갑자기 뭐 가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나 또는 여기서 살펴봤던 대기대 순환이 약간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대 순환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활동 요인을 더 많이 따지게 돼요. 자, 인간활동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인구수 증가가 가장 중요해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과잉 경작을 합니다. 또 동물도 많이 키워요. 과잉 방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과잉 방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생산자예요. 생산자. 그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바로 소를 뭐 10마리만 키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50마리씩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풀을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 생산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지역에 물을 저장을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또 벌채, 벌목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그 지역이 갑자기 황폐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바로 임의로 댐 건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 아랄해라고 부르는 그 원래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중동 지역에 그 지역에 자기네들 목화 심겠다고 해가지고 물을 싹 끌어들인 거예요. 댐 짓고선. 그랬다가 그 바닷물이 지금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사막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막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막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입느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되면은 농작물도 안 기르고 소도 못 키우겠죠? 그래서 기후 난민이 생겨요, 여러분들. 기후 난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식량 부족과 물 부족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황사가 발생을 하는 빈도수나 강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몽골 고비 사막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지금 황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시 또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벌채 같은 걸 많이 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벌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나무 심기, 예, 숲 늘리고, 그 다음에 벌목 금지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방목도 줄이고, 그쵸?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무 심기 등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몽골, 중국이 국제 협력을 해서 이 고비사막 지역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 활동과 그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변화가 우리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은 전부 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지구에 인간이 바로 화석 연료 연소를 필두로 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그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적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고 그걸로 인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표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바로 온실 효과가 좀 더 강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빙하도 녹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뭐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에니뇨 정리했는데 에니뇨는 우리가 사실 자연적으로 원래 있는 현상이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가는 바닷물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에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이 남아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바닷물도 줄어들면서 조금 더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획량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기가 따뜻해져서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사막화 살펴봤는데 사막은 대기 대순환에서 원래 위도 30도 지역이 1년 내내 고기압이니까 그 가뭄이 기본적으로 있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막이 만들어지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경작 늘리고 그다음에 방목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기 벌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 사막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식량 부족,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황사 활동의 증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의 평형을 위협하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어쨌든 결론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이 많으니까 인간이 그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왜 이렇게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가? 지구온난화에서 특히 바로 전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음 강의는 조금 이제 그 전기를 만드는 방법, 바로 전자기후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전자기후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역시 또 댓글이나 다양한 연락 취해 주시면 되겠고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